안녕하세요. 상담심리학 11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는 날은 5월 23일이고요. 15주차 수업 중에서 벌써 우리가 이제 대면 수업과 기말고사를 빼면 11주차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주어진 시간 동안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은 인지행동치료입니다. 교재를 가지신 분은 355페이지를 펴시고 비교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지행동치료의 그 이론을 내놓은 주요 학자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을 보는 관점, 또 인지행동치료의 중요한 개념과 상담 목표와 과정, 기법 등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지행동치료라는 것은 1960년대 초에 등장한 굉장히 역사가 좀 다른 이론에 비해서 짧지만 치료적 접근 방법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이론입니다. 하나의 단일 이론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인간에 대한 기원 관점과 심리적 문제점 및 발생에 대해서 여러 원리들을 공유하는 개별적 이론들의 집합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의 이론보다는 다양한 이론들을 조합해서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 행동치료와 인지치료가 발전하면서 시작된 인지행동치료는 80년대에 들어와서 상담 및 치료 영역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그 배경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학자는 아론 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 사람의 그 일생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이 인지행동 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아론 맥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학자는 도널드 마이켄바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직 이제 생존해 계시고요. 주로 미국에서 나서 활동을 미국에서 하신 그런 이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적인 두 분의 학자가 우리 교재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냥 여기 이름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0페이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에서 이 인지행동 치료에서 사람을 어떻게 보았는가, 인간을 보는 관점, 인간은 자신이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서 감정을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인지행동 치료 접근에서는 인지적 결정론의 입장에서 인간의 여러 측면 즉 감정이나 행동도 중요하지만 인지 즉 사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앞에 있는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REBT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죠. 사람의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REBT에서는 사람이 문제 행동을 하게 되는 배경은 비합리적 사고, 그러니까 생각을 잘못 오해를 하고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 사고 때문에 상담을 필요로 하는 어떤 문제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REBT. 그래서 상담자가 논박을 통해서 내담자의 그 비합리적 사고를 이제 바꿔주는 과정을 REBT라고 본다면 이 인지행동 치료도 배경은 비슷해요. 사람을 보는 관점은 비슷한데 여기서 요점은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인간의 감정과 행동은 모두 생각에서 나온다는 입장.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적 감정이나 행동이 부적응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사람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는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합리적 사고보다는 여기서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꿔주는 것, 이것을 인지행동 치료라고 보는데 이런 얘기를 하죠. 일체유심조라는 것. 무슨 소리예요?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예,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런 얘기예요.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각 개인이 대처하는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감정이나 행동은 달라질 수 있다. 즉 사람들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그동안의 행동 패턴과는 다르게 반응하고 비합리적인 신념에 동요되지
않으며 이런 자기 훈련을 지속함으로써 사는 동안 훈련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예를 들어놨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연을 당한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시련의 상처에 힘들어하며 인생이 모두 끝난 것 같은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매일 방황을 하고 지내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은 시련 직후에는 좌절, 어떤 절망감으로 힘들어했지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학원도 다니고 새로운 사람들과 또 교제를 시작하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데, 이런 것을 둘 중에 어떤 자극은, 내게 선행사건, 일어난 어떤 사건은 똑같지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다음 행동을 결정하느냐라는 것은 결국 생각하기에 달랐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간의 여러 측면 중에서 감정이나 행동도 중요하지만 인지, 즉 사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인지행동 치료적 접근은 결국 인간의 주된 특성으로서 인지에 초점을 두고 인지 변화를 통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인간을 바라본 인지행동치료에서의 관점입니다. 361페이지를 보시면 주요 개념이 나옵니다. 정신분석치료가 주로 장기적 상담이에요. 그래서 나서 오랜 세월 동안 그 사람 내면에 그렇게 어떤 사고라든지 무의식이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전부 다 알아야 되는 그런 상담 기법이라면, 인지행동 치료는 단기적 상담이 그 매력입니다. 현대인들은 모두 이렇게 바쁘고 긴 것을 못 견뎌하고 분주하고 또 핵심에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다른 장기간의 그런 시간을 요하는 상담보다는 이렇게 단기간에 끝나는 인지행동 치료를 사람들이 요즘엔 좋아한다. 이런 변화, 추이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인지행동 치료 상담의 전제를 보면, 전제를 어떻게 놓고 있는가? 인지가 생각하는 것이 정서와 행동을 중지한다. 그 다음에 생각하는 활동은 모니터링 되거나 변화가 가능하다. 생각하는 게 어떻게 모니터링이 되나? 물론 생각에 따라서 뭐가 되냐? 사람은 행동을 하니까 생각 자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행동하는 것이 모니터링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지 변화를 통해서 문제 행동과 부정적 정서의 지속적 변화가 가능하다. 생각이 바꾸면 문제 행동과 그 잘못되어진 정서적인 문제의 변화를 이렇게 우리가 행동으로 바꿔줄 수 있다. 지속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62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개념 중에서 첫 번째 자동적 사고라는 것이 나옵니다. 많이 들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자동적 사고는 뭐냐면 어떤 자극이나 상황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사고, 기분이나 감정, 그 다음에 자신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자동적 사고라고 합니다. 아론백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요. 사람들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심리적 문제는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했을 때 자동적으로 떠올리는 부정적 내용의 생각들로 인해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스트레스가 되는, 아니면 나를 긴장하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거나 이런 상황이 전개됐을 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과거의 어떤 자기의 경험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떠오른다는 것, 이걸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자동적 사고, 그래서 인지 3제라는 게 있습니다. 인지 3제,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정적 생각을 하는 데는 세 가지 정도의 기본적인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가 그거예요.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이런 비관적인 생각, 내 미래는 절망적일 뿐이야 라는 염세적인 생각, 세상은 나를 받아주지 않아 라고 해서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고, 이런 것이 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자동적 사고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어떤 일이 부딪혔을 때 먼저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활 속에서 자동적 사고를 유발시키는 사건을 경험하게 될 때 우울증이라는 심각한 심리적 문제가 자연히 발생되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얼마든지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의견을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부탁을 한다든지 나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의 진위를 파악하기 전에 부정적으로 내가 먼저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야. 내 미래는 절망적일 뿐이야. 세상은 나를 받아주지 않아. 이런 생각을 자동적으로 먼저 하게 되면 사람과 사이에 방어벽을 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나의 삶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기가 어려워지죠. 그 다음에 역기능적 인지 도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지 도식은 틀이에요. 하나.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삶에 관한 이해의 틀을 형성하게 된 것, 이게 인지 도식이라고 합니다. 자기 삶 속에서 나름대로 틀을 형성하고 발달시키는데 세상과 자신의 의미, 인생의 의미, 타인과의 관계 유지 등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하나하나 자신의 삶 속에서 체계화된 지식 덩어리, 그러니까 인지도식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쭉 성장해 가면서 내가 많이 들은 것이 나에 대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역기능적인 인지도식, 내가 정말 칭찬받고 인정받고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들었으면 나는 그런 틀을, 사고의 틀을 갖고 있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상담이라는 것을 주제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지 못했을 때 내가 사고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를 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를 부정적으로 한다든지 야단을 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이런 것이 결국 내가 차곡차곡 그 경험이 쌓이면서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의 자동사고를 활성화시키게 된 것이 역기능적 인지도식이죠. 그 내용을 보니까 내 가치는 타인의 평가에 달려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의 가치는 내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나를 인식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남에게 칭찬받고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나는 싫어도 그 사람의 그런 요구에 맞춰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힘든 상황이 너무나 많아지게 되는 거죠. 내 가치는 타인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아요? 똑똑하고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물론 그렇겠죠. 똑똑하고 돈 많으면 행복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에요. 그거 아니어도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정하는 기준은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가지 조건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타인의 사랑 없이는 내가 행복해질 수 없다? 그럴까요? 우리가 타인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물론 행복하겠죠. 그러나 타인의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타인이 나에 대한 관심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삶에서 그게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죠. 다른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것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그것이 또 내 삶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나약한 것이다. 그렇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혼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기능적인 인지도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에 너무 깊이 빠져 있고 이거를 절대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삶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부딪힘이 있고 나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365페이지 보시면 그 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런 역기능적 인지도식이 형성하게 된 데에는 경로가 있어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어떤 경험을 했어요. 야단을 맞거나 무시당하거나 상처받는 선행 경험을 했고 그것이 인지도식을 형성했어요. 내 안에다가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항상 나를 비웃었어. 그때도 선생님이 아니면 엄마가 아빠가 아니면 친구가 나가 이런 거 얘기를 했을 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고 나에게 굉장히 핀잔을 주고 무시했어 라는 경험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없는 나는 정말 바보인가 봐 라는 어떤 인지도식을 형성하면 그 다음에 그와 유사한 중요한 사건이 생겼을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이 활성화가 되면서 떠오르면서 부정적 사고, 감정,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행동은 선행 경험이 무의식 안에 역기능으로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되살아나면서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을, 문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표를 그려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365페이지부터 인지적 오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인지적 오류란 자신의 현실을 제대로 지각하지 못하거나 그 의미를 왜곡하여 받아들이는 인지 왜곡을 말한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그것을 현실 파악을 못하고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서 혼돈이 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놨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를 빤히 쳐다봤을 때 저 사람 왜 나를 기분 나쁜 눈초리로 보는 거야? 내 행동이 이상한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자신의 주관적인 사실이지 그 사람이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서 아니면 무시해서 비아냥거려서 그렇게 보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내가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인지적 오류라는 거예요. 그것 중에 이제 6가지로 소개를 해놨는데 첫째가 흑백 논리. 이거 아니면 흑 아니면 백. 둘 중에 하나로 이분법으로 딱 나눠서 세상에는 그렇지 않죠. 여기는 사건을 의미하는 이분법적인 범주 중에 하나로 해석하려는 오류 경험을 극단으로 범주화하는 것 그랬는데 이분법적 사고 이런 거예요. 세상에는 까만색 아니면 하얀색 이렇게만 존재하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엔 너무나 다양한 색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성공 아니면 실패 이렇게 나눠서 내가 생각하는 성공에 도달하지 못하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자기를 받아들이면 잘못 인지적 오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 어느 과정이 더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A+를 받지 못하면 실패야. 그렇지 않잖아요. A+가 받으면 좋죠. 성적을 시험을 봐서 열심히 공부해서 A+를 받으면 좋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절대로 나의 인생의 전체 다를 평가하는 기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좀 극단적인 인지적 오류가 될 수 있어요. 임의적 추론, 내가 스스로 어떤 추측을 해갖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어떤 결론을 내릴 때 충분한 근거 없이 최종적인 결론을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오류를 범하는 거. 과잉일반화. 모든 것을 한두 번의 단일 사건에 근거해서 극단적 신념을 가지고 일반적 결론을 내려 그와 무관한 상황에도 그 결론에 적용하는 오류. 이런 거. 세상의 모든 남자는 다 그래. 모든 여자는 다 그래. 그렇지 않잖아요. 또 우리가 그런 거 정치하는 사람은 다 그래. 이게 다 과잉 일반화예요. 얼마든지 다른 사례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하나의 큰 묶음으로 묶어서 그냥 다 똑같은 평가를 해버리는 거 과잉 일반화예요. 그 다음에 선택적 추상화, 정신적 여과라고 하는데 상황이나 사건의 주된 내용을 무시하고 일부 특정 정보에만 주의를 기울여서 사건 전체의 의미를 해석하는 오류, 과잉 일반화하고 좀 비슷하죠. 그 다음에 극대화 및 극소화, 사건의 의미나 중요성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오류. 네, 너무 그거 과잉 일반, 극대화 뭡니까? 의미나 중요성을 흔히 사람들이 자기 실수나 결정 혹은 자기의 재능을 바라볼 때 그것들을 실제보다 좀 더 큰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자신의 장점이나 타인의 문제에 대해서 축소하기도 한다. 이런 거. 파국화, 개인이 걱정하는 한 사건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두려워하는 오류. 이거 아니면 이번에 내가 하는 것을 시도한 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나는 세상이 끝장이야.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 이게 파국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6가지, 인지적 오류의 6가지만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내담자가 가지고 지금 힘들어하는 문제가 여기에 매여 있어서 힘들어한다라는 상담자로서의 어떤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오류를 생각의 잘못된 부분을 이제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인지적 오류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고 극단적인 사고를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36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67페이지 보면 인지행동 치료의 목표는 뭐냐? 내담자가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사고의 편견이나 그 다음에 인지 왜곡을 제거하고 내담자의 문제 행동에 바람직한 대안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인지행동치료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정서와 부적응 행동을 적절한 정서와 적응적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오류를 없애주는 것이 인지행동치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상담 과정은 첫째, 자동적 사고에 주의를 기울이고 인식해라. 이 사람이 뭐 어떤 사건만 생기면 자동적으로 그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습관이 있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거나 생각하는 문제점이 있으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도움을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도움을 줄 것인가, 바꿔줄 것인가 상담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자동적 사고를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는 사고로 변화시켜야 되고 내담자 스스로 지니고 있는 인지적 오류 체계가 뭔지 확인을 해요. 아까 6가지 얘기했죠. 내담자가 주로 어떤 식으로 인지적 오류를 하는지를 확인을 해서 엮이는 과정들이 어떤 것들인지 실제적으로 인식을 하는 것, 이게 상담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지행동치료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 분야를 보면 불안장애나 정서장애, 중독장애, 섭식장애 같은 일단 심리적으로 잘못 인식을 해서 혼돈스러워하고 그 다음에 자기 삶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래서 치료에 오히려 다른 상담보다는 구체적으로 행동의 치료에 목표를 둘 때 인지행동 치료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뭐 인간중심 상담이나 정신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담자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깊이 들여다보고 결정을 내리고 상담자는 옆에서 그것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이 인지행동 치료는 상담자 스스로가 어떤 행동을 해, 생각에 대해서 내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상담자가 찾아서 그 부분을 지적해주고 그 문제를 생각을 바꿔줘서 행동이 변화되도록 돕는 그런 방법이 인지행동치료의 조금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68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상담의 기법과 적용이 있습니다. 상담의 기법. 첫째, 대표적으로 불안 감소법이 있습니다. 360페이지. 불안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기법이다 라고 얘기했고, 첫 번째, 이완 훈련이 있어요. 몸에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수의근의 긴장과 이완을 반복한다. 이완 훈련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사람이 힘이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주먹을 꽉 쥐고 그 다음에 어깨 승모근서부터 온몸이 경직되고 이렇게 사람이 전체적으로 굳어지죠. 그래서 이런 것을 습관적으로 몸을 꽉 이완을 시켰다. 그 다음에 천천히 시간을 주고 천천히 몸을 전체로 긴장했던 근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몸의 상태를 느슨하게 푸는 이완을 반복하면서 불안을 감소하는 거. 그래서 심호흡을 하거나 몸을 긴장했다가 쭉 천천히 풀면서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 이완 훈련.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들숨과 날숨의 비중. 물론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풀고 이 여러 가지 긴장 상태를 푸는 것, 이완훈련법. 그 다음에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체의 생리적 변화에 대한 전자장치를 사용하는 것. 체계적 둔감법, 불안을 야기하는 자극에 직면하도록 해서 두려워하는 부정적 결과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이 체계적 둔감법은 정신분석에서 원래 시작되었죠. 많이 했던 거죠. 예를 들면 털이 있는 짐승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아이가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러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너무너무 많잖아요. 주변에 털이 있는 짐승이. 근데 이런 사람이 처음부터 아니야 괜찮아 강아지는 무서운 게 아니고 너를 공격하지 않고 사랑스러워 라고 만져봐 이러면 절대로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림으로 먼저 보여주고 사진이나 그림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멀리서 있는 것을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강아지같이 생긴 인형을 실제 강아지처럼 아주 사실 묘사가 잘 된 그런 인형을 만져서 그 촉감이라든지 공포심을 좀 줄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강아지를 손끝으로 이렇게 한번 부분적으로 만져보고
그래서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느껴서 점차 단계적으로 그거에 대한 공포심, 불안을 줄여나가는 것이 체계적 둔감법입니다. 의외로 많아요. 지금 뭐 강아지를 사례로 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죠. 내가 남 앞에 나서서 얘기하는 거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상담을 필요로 한다면 처음부터 여러 사람 앞에 있어 얘기하는 것은 정말 공포죠. 숨이 막히고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기절할 것 같이 힘든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두 사람, 세 사람 조금 사람의 수를 넓힌다든지 아니면 시간적으로 처음에는 인사만 한다든지 그 다음에는 인사하고 자기소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되어지는 경험을 쌓으면서 거기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을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감각기관의 노출. 내적인 신체 단서에 대한 극단적 해석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탈감각화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노출 치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홍수요법. 가장 불안을 많이 일으키는 자극에 내담자를 즉각적으로 노출시키는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충분히 경험하는 거죠. 아까 체계적 둔감법하고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충분히 그 상황에 내가 노출되면서 이거는 위험하지 않아. 물을 극도로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발목부터 차근차근 적시는 게 아니라 퐁덩 가슴까지 물에 들어가게 해서 거기에서 내가 물이 위험하지 않다라는 것을 뭐 이렇게 경험하면서 극복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죠. 거기는 그런 거 있어요. 불안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도망치는 것은 오히려 그 불안을 강화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내담자로 하여금 도망을 못하게 해서 불안을 소멸시키는 회피적인 행동이 조건화되는 것을 막는 것, 이것을 홍수요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탈감각 훈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전정기관의 탈감각 훈련, 운동성 장애를 일으키는 공황 발작을 가진 내담자에게 적용하는 노출치료, 이건 다 치료의 기법이에요. 그 다음에 반응 예방 또는 반응 차단, 불안 감소 반응을 없이 불안을 야기하는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면 내담자에게 적용할 때 굉장한 위험이 동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일반 상담하는 과정에서는 전반적인 위험한 것은 좀 배제해야 되고요. 뭐 이완훈련 같은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거는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체계적 둔감법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발췌해서 적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인지적 재구조화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소개해놓은 내용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사고와 감정의 감시법이라 해서 5가지 기록 형식을 이용해서 내담자의 자기인식을 증진시키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감시하는 것을 돕는다. 5가지 기록 양식은 뭐예요? 상황, 감정, 상황에 반응하는 자동사고, 보다 합리적 반응, 결과, 이게 5가지 기록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 기록 형식을 가지고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듣고 그런 것을 이제 상담에 적용해서 내담자를 돕는 방법입니다. 증거탐문, 내담자 상담자가 특정 믿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증거를 검토해 보는 것. 대안검토, 내담자가 자신의 강점과 대처 자원에 기초한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그 다음에 탈파국화, 내담자가 상황의 비극적 성질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사용한다. 재구성, 내담자의 상황이나 행동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전략. 사고 중지, 역기능적인 사고의 진행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내담자의 생각을 제어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에 6가지를 인지적 재구조화의 내용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행동학습법이 372페이지부터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제목만 보겠습니다. 모델링, 행동형성,
토큰 경제, 역할놀이, 사회기술훈련, 혐오치료, 임시계약 이렇게 7가지를 소개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372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 이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책에도 그렇게 뭐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간단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예, 아까 우리가 맨 앞에서 인지행동치료라는 것의 특징을 얘기할 때 한 가지 단일 이론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이론을 조합해서 내담자에게 필요한 부분을 적용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행동주의 이론에서 토큰 경제 같은 것은 다 거기서 가져온 거, 모델 학습도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낸 모델 학습 같은 것도 행동주의 이론에서 가져온 거고, 다 이런 다른 이론을 조금씩 조합을 해서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다 내용을 잘 알 것 같아서 그냥 제목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373페이지 보시면 마이켄바움의 인지행동 수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 대표적인 두 학자를 소개할 때 아론 벡하고 마이켄바움을 소개했는데, 마이켄바움의 인지행동 수정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책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행동 변화를 추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1단계에서는 자기 관찰을 해라. 내담자가 자기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고 자기의 여러 가지 그동안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내담자가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시작 단계가 자기 관찰 단계예요. 결정적 요소는 자기 자신을 경청하는 내담자의 의지와 능력이다. 예, 내담자가 자기에 대해서 잘 파악하도록 돕는 게 첫 번째 단계. 이 단계에서 내담자 자신의 사고, 감정, 행동, 생리적 반응, 대인관계의 반응성에 대해서 높은 민감성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굉장히 다양하게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새로운 내적 대화의 시작이네요. 두 번째 보면 상담을 시작할 때 내담자들의 내적 대화는 부정적 자기 기술과 상상으로 이루어진다. 내담자들은 초기 계약에 따라서 자신의 부적응 행동을 알아차리는 것을 배우고 적합한 행동 대안에 주목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얘기를 막 하다 보면 내담자들이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차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3단계에 오면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는 거예요. 효과적인 대처 기술을 내담자가 배우고 그것을 일상생활에 실제로 행하는 단계가 3단계. 비교적 간단하게 행동 변화에 대해서는 마이켄바움이 설명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자기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고, 두 번째는 하고 나면 대처 기술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자기에 대해서 내담자가 자기 이해를 한 다음에 두 번째 대처 기술 프로그램. 기본 원리는 인지 경향을 수정하는 방법을 배우면 스트레스적 상황을 다루는데 효과적인 전략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3단계를 또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개념적 단계, 기술 획득과 시연 단계, 적용과 수행 단계, 이렇게 3단계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스트레스 예방 훈련의 3단계 모형을 보시면 첫째가 상담자, 내담자 간의 상담 관계 수립이 중요해요. 이거는 모든 상담에 적용이 돼요. 어느 상담 하나도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라포 형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담자의 협조를 구하고 상담을 하는 데는 상담자가 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담자가 거기에 상담자가 원하는 것을 잘 협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담자가 협력적이 되어야 되고 협조를 구하고 함께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검토하는 게 첫 번째 개념 형성, 개념적 단계. 두 번째 기술 획득과 시연 단계.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스트레스 상황에서 다양한 행동적, 인지적 대처 기법을 적용하도록 돕는데 초점을 둔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적으로 인지적으로 대처하는지를 이해시키는데 비중을 두는 거. 세 번째,
적용과 수행 단계. 이 단계에서 내담자는 치료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조심스럽게 변화하고 이를 유지한다. 내담자는 자기 진술을 연습하여 실제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에 적용한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이렇게 상담자를 통해서 자기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들은 다음에 자기 실제 삶에다 적용을 해서 조심스럽게 변하고 이것을 유지하는 것, 이게 적용이고요. 그 다음에 내담자는 자기 진술을 연습해서 와서 이제 다시 추수 보고를 해야 되겠죠. 어떤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실제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터득했고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상담의 효과를 나누는 단계를 마지막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가능한 한 빨리 끝냈는데요. 이유는 인지행동 치료는 하나의 단일 이론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에다 적용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만 부분적으로 오히려 치료에서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상담의 본질로 접근하기에는 너무 고도의 기술 여러 가지 다양한 상담자로서 갖춰야 될 여건이 많은 부분이라서 그냥 핵심 이론만 간단하게 넘기고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끝나서 여러분들은 좋으시죠? 예, 그런 날도 있어야죠. 수고하셨고요. 오늘 수업은 간단히 마치고 다음 주 수업 12주차에 다시 다른 이론으로 우리가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건강하게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